안녕하세요. 산호라면의 나레이터 서희연입니다. 오늘의 사연도 재밌게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김동식 회장의 아침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여든에 가까운 나이에도 5시 30분 알람 소리보다 먼저 눈을 뜨곤 했지요. 창밖은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김 회장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의 새벽 풍경이 그의 발 아래 펼쳐졌어요. 불빛 하나하나가 모여 만든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보며 김 회장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죠. 또 하루가 시작되는군.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을 확인하듯 중얼거릴 뿐이었어요. 샤워를 마친 김 회장은 드레스룸으로 향했습니다. 검은색, 회색, 남색의 수트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죠. 얼핏 보면 모두 같은 옷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네이비 핀스트라이프 수트를 골랐어요. 아침 식사는 언제나처럼 간소했습니다. 흰 쌀밥에 된장국, 3가지 반찬이 전부였죠. 김 회장은 식사를 하는 내내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듯 했으나 그의 표정은 여전히 읽기 어려웠어요. 8시 정각 김 회장은 집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익숙한 커피 향이 그를 맞이했지요. 윤소진 비서가 막 커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회장님. 소진의 목소리는 항상 차분했어요. 마치 잔잔한 호수와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김 회장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했죠. 그는 책상에 앉아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소진은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고 물러났어요. 김 회장의 커피잔은 특별했습니다. 투명한 유리잔으로 빛이 비치면 희미하게 푸른빛이 감돌았어요. 20년 전부터 그가 사용해 온 것이었죠. 김 회장은 그 잔으로만 커피를 마셨습니다. 다른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았어요. 비서실장님, 오늘 일정을 확인해 주십시오. 소진은 태블릿을 꺼내 오늘의 일정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30대 초반의 나이에도 소진의 말투나 행동은 나이보다 성숙해 보였어요. 긴 생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언제나 차분한 색상의 정장을 입었죠.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슬픔이 서려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오전 10시에 임원회의, 11시에 투자사 미팅, 정오에는 점심 식사와 함께 기자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정을 듣고 있었어요. 그의 시선은 서류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귀는 소진의 말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소진이 일정 확인을 마치자 김 회장은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쓴맛이 그의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는 커피에 설탕이나 크림을 넣지 않았어요. 쓴맛 그대로를 즐겼죠. 오늘 오후에는 해외 투자자들과의 화상회의도 있으니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소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재빨리 태블릿 화면을 터치했어요. 김 회장은 다시 서류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종이 위를 더듬으며 중요한 부분에 체크를 했죠. 소진은 김 회장의 사무실을 나오며 그의 책상 위를 한 번 더 살폈습니다. 커피잔이 놓인 위치, 서류의 배열, 펜의 각도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죠. 특히 그 유리잔은 김 회장이 가장 신경 쓰는 물건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 잔을 다른 것으로 대체했다가 크게 꾸중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소진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키보드 위에서 바쁘게 움직였지만 그녀의 생각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김 회장의 그 유리잔, 그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그 이유를 아직 김 회장은 알지 못했죠. 오후 4시 회의가 모두 끝나고 김동식 회장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긴 회의로 지친 그의 표정은 더욱 굳어 있었어요. 소진은 그런 회장의 모습을 보자마자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커피 물을 끓이는 동안 그녀의 시선은 창밖으로 향했어요. 서울의 오후 하늘은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마음처럼 말이죠. 뜨거운 물을 커피 가루 위에 부으며 소진은 문득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8살 때였을까요? 아버지 생일에 처음으로 도자기 공방에 가서
직접 잔을 만들었던 날이 생각났어요. 서툰 솜씨로 만든 잔이었지만 아버지는 정말 기뻐하셨죠. 그 잔 바닥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아빠, 이거 꼭 써. 라고 새겼던 기억도 선명했습니다. 세상에 우리 소진이가 이렇게 예쁜 잔을 만들었네. 아빠가 평생 아껴 쓸게. 그날 아버지의 얼굴은 행복으로 빛났어요. 소진은 그날이 마지막 행복한 기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 모든 것이 변했으니까요. 가족여행을 떠났다가 버스 사고로 부모님을 모두 잃었죠. 그리고 소진은, 아니, 그때의 윤주는 가족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름과 기억마저도 잃어버렸습니다. 커피가 다 우러나자 소진은 김 회장의 유리잔에 조심스럽게 커피를 따랐어요. 그리고 김 회장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노크하고 들어가자 김 회장은 여전히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회장님, 커피 가져왔습니다. 소진은 조용히 말하며 책상 한쪽에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려 커피가 약간 흘렀어요. 재빨리 휴지를 꺼내 닦으려는데 김 회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비서, 조심 좀 하세요. 매번 이러지 않았나? 소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김 회장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잔 깨지면 새로 사든가. 뭐 그리 어려운 일입니까? 그 말은 무심코 던진 것이었을 테지만 소진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잔을 닦았어요. 김 회장은 다시 서류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소진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죠. 사무실을 나온 소진은 자신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자 그 안에는 작은 상자가 있었어요. 소진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내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도자기 잔이 하나 들어 있었죠. 잔 바닥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아빠, 이거 꼭 써. 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소진은 그 잔을 손에 들고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아빠, 그녀의 속삭임은 공기 중에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그것은 과거와 연결된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사고 후 그녀가 깨어났을 때 옆에는 이 잔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하지만 기억은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어요. 고아원에서 자란 뒤 열심히 공부해 대학에 진학했고 그 후 김동식 회장의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그녀는 김 회장의 비서가 되었고 그의 사무실에서 그 유리잔을 처음 보았을 때의 충격은 아직도 생생했어요. 그것은 그녀의 잔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같은 모양, 같은 재질. 다만 그녀의 것은 도자기였고 김 회장의 것은 유리였죠. 하지만 왠지 모를 연결감이 그녀를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오늘 김 회장의 무심한 말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소진은 잔을 다시 상자에 넣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상자를 서랍에 넣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가방에 조심스럽게 담았죠.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내일,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내일, 그녀는 무언가를 시도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실패한다면 아마도 이 회사를 떠나야 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녀는 알고 싶었습니다. 김동식 회장과 자신 사이에 어떤 연결이 있는지, 왜 그가 그토록 비슷한 잔을 소중히 여기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회사는 평소와 같이 분주했습니다. 직원들은 복도를 오가며 서로 인사를 나누었고 엘리베이터는 쉴 새 없이 오르내렸죠. 소진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했어요. 그녀의 가방 안에는 어제 꺼내온 도자기 잔이 조심스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소진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직 김동식 회장이 도착하기 전이었어요.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김 회장의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익숙한 공간이 그녀를 맞이했어요. 넓은 책상, 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 그리고 책상 한쪽에 놓인 그 유리잔. 소진은 가방에서 자신의 도자기 잔을 꺼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유리잔과 도자기 잔의 위치를 바꾸었어요.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무언가가 그녀를 밀어붙이고 있었죠. 알 수 없는 직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유리잔을 자신의 가방에 넣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죠. 김 회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8시 정각 김동식 회장이 도착했어요. 그는 평소와 같은 무표정한 얼굴로 소진에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습니다. 소진은 평소보다 더 긴장된 목소리로 아침 인사를 건넸죠. 좋은 아침입니다, 회장님. 김 회장은 집무실로 들어갔고 소진은 커피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커피를 준비하면서 그녀는 김 회장의 반응을 상상했습니다. 화를 낼까요? 아니면 무시할까요?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반응이 있을까요? 커피를 들고 김 회장의 사무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자 김 회장은 여전히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소진은 조용히 커피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나오려는 찰나 김 회장이 말했죠.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평소와 같은 질문이었지만 소진의 귀에는 그의 목소리가 조금 다르게 들렸습니다. 더 날카로운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녀는 태블릿을 꺼내 오늘의 일정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시선은 계속해서 책상 위의 잔으로 향했어요. 김 회장은 아직 커피를 마시지 않고 있었습니다. 일정 확인이 끝나고 소진이 나가려는 순간 김 회장이 커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는 잠시 잔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챈 듯했죠. 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소진은 자신의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김 회장이 확실히 잔이 바뀐 것을 알아챘을 텐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니 이상했습니다. 그녀는 불안하게 시간을 보냈죠. 오전 업무가 모두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소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구내식당으로 향하려는 찰나 김 회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윤 비서, 점심 식사는 취소하고 사무실로 와주세요. 소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때가 온 건가요? 그녀는 떨리는 다리로 김 회장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김 회장은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김 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소진은 조용히 들어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김 회장은 천천히 몸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죠. 그의 손에는 그 도자기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잔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소진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왔어요. 그녀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의 유일한 기억이에요. 제가 아버지 생일에 직접 만든 잔입니다. 김 회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잔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리고 이 글씨는 소진은 목이 메어왔습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선물하며 쓴 글씨예요. 아빠, 이거 꼭 써. 김 회장은 천천히 잔을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적힌 글씨를 가만히 바라보았죠.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김동식 회장의 손이 점점 더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잔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그러나 그의 시선은 여전히 그 잔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소진은 긴장된 표정으로 김 회장을 바라보았죠.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글씨, 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소에 냉정하고 단호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글씨는 내 딸의 것과 똑같군요. 소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김 회장의 딸, 그녀는 김 회장에게 딸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어요. 회사에서는 그의 가족에 대해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죠. 김 회장은 자신의 사생활에 대해 철저히 비밀로 했으니까요. 회장님, 소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딸이 있으셨나요? 김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소진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소진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리움이었을까요? 있었지요. 25년 전까지는 김 회장은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그의 모습은 갑자기 나이가 들어 보였어요. 항상 당당하고 위엄 있던 그의 자세가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서랍을 열어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내 딸 윤주였어요. 8살 때 유괴됐지요. 소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윤주라는 이름은 그녀에게 너무나 낯설면서도 묘하게 익숙했어요. 그녀는 천천히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소녀가 웃고 있었어요. 둥근 얼굴, 큰 눈, 그리고 밝은 미소. 소진은 그 얼굴을 본 적이 없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친숙함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가 회장님의 딸인가요?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내 생일에 선물로 직접 잔을 만들어줬었지요. 그 잔에 아빠, 이거 꼭 써. 라고 적어 놓았어요. 삐뚤빼뚤한 글씨였죠. 하지만 내게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글씨였습니다. 소진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고 18살이 되어 독립했죠. 그녀가 가지고 있던 유일한 물건은 그 도자기 잔뿐이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이름, 소진이라는 이름은 고아원에서 새로 지어준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그 잔을 어떻게 하셨나요? 김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잔을 복제했지요. 유리로요. 원본은 잃어버렸어요. 딸을 찾으러 다니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고 그 잔이 깨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같은 모양으로 유리잔을 만들어 매일 사용했어요. 딸을 잊지 않기 위해서. 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갑자기 뒤로 물러나 자신의 이마를 짚었어요. 마치 어지러움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윤비서, 윤소진, 김 회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어디서 이 잔을 얻었습니까? 소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것이 모두 우연일까요? 아니면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유일한 물건이 이 잔이었습니다. 제 이름이 원래 소진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10살 때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었다고 들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제 옆에는 이 잔밖에 없었어요. 김 회장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떠올랐어요. 사고, 언제였지요? 소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25년 전 여름이었어요. 김 회장은 흔들리는 걸음으로 창가로 갔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소진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죠. 마침내 김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윤비서, 당신의 왼쪽 팔목에 작은 점이 3개 있습니까? 삼각형 모양으로요. 소진은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가진 특이한 점이었습니다. 왼쪽 팔목에 삼각형 모양으로 배열된 3개의 점. 그녀는 천천히 왼쪽 소매를 걷어 올렸어요. 그곳에는 확실히 3개의 점이 삼각형 모양으로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김 회장은 다시 소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가득했어요. 그는 소진의 팔목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소진의 얼굴을 바라보았죠. 윤주의 특징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점들입니다. 의사들도 신기해했지요. 완벽한 삼각형으로 배열된 3개의 점이라니. 김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소진의 얼굴을 손으로 감쌌어요. 그의 손이 떨렸지만 소진은 그 손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그녀가 찾아 헤매던 따뜻함이었죠. 윤주야, 정말 너구나. 김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진 역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20년이 넘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마주하게 되었죠. 저는 정말 회장님의 딸인가요?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확실해지겠지만 내 마음은 이미 알고 있어요. 내가 윤주라는 것을. 소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윤주, 그것이 그녀의 진짜 이름이었나요? 그녀는 왜 유괴되었고
어떻게 기억을 잃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 잠만 가지고 있었을까요? 하지만 어떻게 저를 잃어버리셨나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기억을 잃게 된 건가요? 김 회장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표정은 고통스러워 보였어요. 내가 8살 때였어. 학교 앞에서 유괴됐지. 그때 나는 너무 바빴어. 회사 경영권 다툼 때문에.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군가 나를 해치기 위해 너를 노렸다고 생각했어. 몸값을 요구했지만 경찰에 신고했더니 연락이 끊겼어. 그 후 2년 동안 널 찾아 헤맸어. 그러다가 김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그를 괴롭히는 듯 했어요. 강원도에서 사고 소식을 들었어. 어린 소녀가 버스 사고로 부모를 잃고 혼자 살아남았다고. 사진을 보니 너와 비슷했어. 달려갔지만 그 아이는 이미 기억을 잃은 상태였어. 의사들은 그 아이가 내 딸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했어. 유전자 검사를 하려 했지만 어느 날 아침 그 아이가 사라졌어. 누군가 데려간 것 같았어. 그 후로 모든 희망을 잃었지. 소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과거가 조금씩 조각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버스 사고 후 고아원에 보내졌다고 들었습니다. 아마도 누군가 그녀를 병원에서 데려가 고아원에 맡긴 것이겠죠. 그럼 당신이 정말 제 아버지신가요? 김 회장은 소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내가 우리 윤주야. 내 딸, 내가 25년 동안 찾아 헤맨 딸이야. 소진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녀는 의자에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김 회장도 그녀 옆에 앉았죠. 하지만 왜 저는 기억이 없을까요? 외상 후 기억상실증이야. 의사들은 너무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기억을 차단했다고 했어. 하지만 그 잔은 어떻게 가지고 있었니? 소진은 도자기 잔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깨어났을 때 그것이 제 옆에 있었다고 들었어요. 병원 간호사가 그것이 제 물건인 것 같다고 주셨대요. 김 회장의 눈이 빛났습니다. 내가 유괴됐을 때 그 잔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아마 너에게 너무 소중한 물건이라 항상 갖고 다녔나 봐.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다시 연결해줬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25년의 세월이 그들 사이에 흘렀지만 이제 그들은 다시 만났어요. 아버지와 딸로서 그날 오후 김동식 회장은 모든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그는 소진, 아니 이제는 윤주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했죠. 두 사람은 김 회장의 개인 차량을 타고 한강변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는 오랫동안 침묵이 이어졌어요.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두 사람 모두 알 수 없었습니다. 한강변에 도착한 두 사람은 천천히 강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5월의 햇살이 한강 위에 반짝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산책을 즐기고 있었지만 김 회장과 윤주는 그들만의 세계에 있는 듯 했습니다. 당신, 아니, 내가 우리 윤주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김 회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볼까? 오늘 당장 병원에 가서. 윤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검사해도 좋아요. 하지만 저도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지? 제가 어렸을 때 혹시 뭔가 특별한 습관이 있었나요? 제가 항상 하던 행동 같은 거요. 김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미소였죠. 있었지. 내가 긴장할 때면 항상 왼쪽 귓불을 만졌어.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면 항상 3번 고개를 끄덕였지. 윤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종종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무의식적으로 왼쪽 귓불을 만지는 습관, 그리고 맛있는 음식 앞에서 고개를 여러 번 끄덕이는 습관. 그것은 그녀의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윤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몸은 기억하고 있었네요. 김 회장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 엄마도 같은 습관이 있었어. 너는 꼭 내 엄마를 닮았지. 제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나요? 김 회장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미영이, 내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사람이었어. 항상 웃고, 항상 노래하고,
너를 너무 사랑했지. 내가 유괴됐을 때 그녀는 견디지 못했어. 1년 후에 우울증으로 세상을 떠났어. 윤주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어머니, 그러나 분명 자신을 너무나 사랑했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그럼 그 후로 아버지는 혼자셨던 거군요.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와 내 엄마를 잃고 나서는 일밖에 없었어. 회사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 그래서 이렇게 냉정하고 무뚝뚝한 사람이 됐나 봐.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강의 물결이 잔잔하게 흘러갔어요. 윤주는 갑자기 자신의 가방에서 그 유리잔을 꺼냈습니다. 책상에서 가져온 김 회장의 잔이었죠. 이 잔, 아버지께서 복제하셨다고 했죠? 원본은 어디 있나요? 김 회장은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원본은 깨졌어. 적어도 내가 그렇게 알고 있었지. 내가 있었던 사고 현장에 갔을 때 그곳에서 산산조각난 도자기 파편을 봤어. 그것이 내가 만든 잔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이제 보니 그게 아니었나 보구나. 윤주는 제가 만든 잔이 살아남았고 그것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줬네요. 김 회장은 윤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정말 기적 같은 일이야. 두 사람은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어요.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누리는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윤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회장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우선 유전자 검사로 확실히 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자. 내가 아직 내 딸로 공개되길 원치 않는다면 그것도 이해해.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까. 윤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김동식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 내에서의 위치도 달라지겠죠.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었어요. 아직은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저에 대해, 우리 가족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요. 김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천천히 가자.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으니까. 두 사람은 다시 강변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 사이에는 새로운 시작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부녀 관계를 다시 쌓아가는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동식 회장과 윤주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김 회장은 윤주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윤주는 고아원에서의 생활과 성인이 된 후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죠. 마침내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윤주는 김동식의 친딸이었어요. 그 사실이 확인되자 두 사람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었죠. 이제 어떻게 할까? 김 회장이 물었습니다. 그들은 김 회장의 집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저녁 노을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윤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제가 아버지의 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어요. 하지만 회사에서의 역할은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아요.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내 후계자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그것은 내 결정이야. 넌 이미 충분히 유능한 비서이자 경영인이니까. 하지만 그건 나중에 천천히 생각해도 돼. 윤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해요, 아버지. 아버지라는 단어가 그녀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그 단어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김 회장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25년 만에 다시 아버지라고 불리는 것에 감격했죠. 다음 날 아침 김 회장은 윤주에게 중요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는 모든 임원들을 소집해 중요한 발표를 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윤주는 긴장했지만 그녀는 아버지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오전 10시 회의실은 모든 임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갑작스러운 소집에 의아해하며
서로 수군거렸죠. 김 회장이 등장하자 방은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뒤로는 윤소진 비서가 따라 들어왔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매우 개인적인 일 때문입니다. 모든 임원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김 회장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중 일부는 25년 전 제 딸이 유괴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후 저는 딸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죠. 적어도 최근까지는요. 임원들 사이에서 논란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회장이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기적처럼 제 딸은 이미 제 곁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윤소진 비서가 바로 제 딸 김윤주입니다. 충격적인 발표에 회의실은 술렁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윤주에게 향했어요. 그녀는 조용히 아버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그녀의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죠. 유전자 검사 결과로 확인했습니다. 어린 시절 사고로 기억을 잃은 윤주는 고아원에서 자랐고 우연히 제 회사에 입사했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녀가 만든 도자기 잔이 우리를 다시 연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김 회장은 회의실 책상 위에 놓인 그 잔을 들어보였습니다. 윤주가 어린 시절 만든 도자기 잔이었어요. 이 잔 바닥에는 아빠, 이거 꼭 써. 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25년이 지났지만 이 잔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었죠.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임원들의 표정은 놀라움, 의심, 그리고 감동이 뒤섞여 있었어요. 오늘 저는 또 다른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김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내년에 은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 후계자로 김윤주를 지명하려 합니다. 이번에는 더 큰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임원들은 서로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았어요. 일부는 불만을 표시하는 듯했고 일부는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물론 윤주가 후계자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저는 그녀를 돕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지지와 협조도 부탁드립니다. 회의가 끝나고 김 회장과 윤주는 다시 그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윤주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했어요. 아버지, 너무 갑작스러운 발표 아니었나요? 저는 아직. 김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준비가 됐다고 생각해. 넌 항상 뛰어난 비서였고 내 사업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게다가 나는 남은 시간 동안 너와 함께하고 싶어. 윤주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따뜻함과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얼마나 정체성을 찾고 싶었는지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가족을 찾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알겠어요, 아버지.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김 회장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그 잔을 바라보았어요. 잔 바닥에는 여전히 그 삐뚤빼뚤한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빠, 이거 꼭 써. 그리고 그 옆에 김 회장은 새로운 문구를 새겨 넣었죠. 아빠가 다시 찾은 보물, 윤주. 1년이 지났습니다. 김동식 회장은 약속대로 은퇴를 준비하고 있었고 김윤주는 점차 회사의 업무를 맡아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임원들 사이에서 의심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윤주의 뛰어난 능력과 성실함은 그들의 마음을 서서히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김 회장의 딸이었을 뿐만 아니라 유능한 경영인이었죠. 가을의 어느 오후 윤주는 아버지의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김 회장은 은퇴 후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 별장을 마련해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도시의 번잡함을 떠나 자연 속에서 평온을 찾고 있었죠. 윤주는 차에서 내려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가을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어요. 그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왔어요. 김 회장은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딸을 보자 환하게 웃었어요. 윤주야, 오늘은 어땠니? 윤주는 가방을 내려놓고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좋았어요. 새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임원들도 이제 제 의견을 많이 존중해 주시고요. 김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넌 내 딸이니까. 윤주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걸 드리려고요. 김 회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상자를 받았습니다. 뭐지? 열어보세요. 김 회장이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새로운 도자기 잔이 들어 있었습니다. 윤주가 최근에 도자기 공방에서 직접 만든 것이었어요. 잔 바닥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빠 다시 함께해서 행복해요. 김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잔을 조심스럽게 손에 들었어요. 고마워, 윤주야. 정말 고마워. 그들은 창밖으로 펼쳐진 가을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뭇잎들은 빨갛고 노란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저녁 햇살은 따뜻하게 내리쬐었죠. 윤주는 이제 자신의 삶이 완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고 가족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 더 이야기해 주실래요?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것들, 어머니의 웃음소리, 모든 것이요.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더 이상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은 그와 윤주를 더 가깝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음악을 좋아했어. 특히 첼로 연주를 아주 잘했지. 내가 5살 때 어머니는 너에게 작은 첼로를 사주셨어. 너도 음악에 소질이 있었거든. 윤주는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도 첼로를 배웠었군요. 전혀 기억이 없어요. 김 회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너는 어린 나이에도 음악적 재능이 뛰어났어. 엄마를 꼭 닮았지. 내 어머니가 연주할 때면 온 집안이 음악으로 가득 찼단다. 그녀의 첼로 소리는 마치 천사의 목소리 같았어. 윤주는 잠시 눈을 감고 상상했습니다. 어머니가 첼로를 연주하는 모습, 그 소리에 귀 기울이는 어린 자신의 모습을. 기억은 없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한 감정이 피어올랐어요. 아버지, 혹시 어머니의 첼로가 아직 있을까요? 김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지. 다락방에 보관해 두었어. 내가 사라진 후, 미영이 떠난 후 나는 그녀의 물건들을 모두 보관했단다. 너무 아팠지만 버릴 수는 없었거든. 볼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별장 2층으로 올라가 다락방으로 향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다락방 문을 열자 오래된 가구들과 상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김 회장은 구석에 있는 길쭉한 케이스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있구나. 25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단다. 윤주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첼로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름다운 나무 빛깔의 첼로가 놓여 있었어요.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윤주는 조심스럽게 첼로를 꺼내 안았습니다. 그것을 품에 안는 순간 이상한 감각이 그녀를 덮쳤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엄마가 정말 이걸 연주하셨군요. 김 회장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내가 잠들지 않는 밤이면 미영이는 항상 이 첼로로 자장가를 들려주곤 했지. 너는 그 소리에 금방 잠이 들었단다. 윤주는 갑자기 떨리는 손으로 첼로의 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첼로를 무릎에 놓고 활을 현에 가져다 댔어요. 그리고 천천히 활을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이내 부드러운 음이 흘러나왔죠. 윤주 자신도 놀랐습니다. 그녀의 손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건 제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김 회장은 놀란 표정으로 윤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근육 기억이라는 게 있지. 내 몸은 기억했던 거야. 윤주는 천천히 활을 움직이며 간단한 멜로디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의식적으로 알지 못하는 멜로디였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작은 별이라는 노래였습니다. 김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건 내 엄마가 항상 너에게 들려주던 자장가야. 윤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연주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 순간 무언가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깨어났습니다. 희미한 기억의 파편, 따뜻한 품에 안겨 첼로 소리를 듣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어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 잘 자, 우리 윤주야. 엄마가 항상 지켜줄게. 그것은 완전한 기억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짧은 순간의 파편이었어요.
하지만 윤주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연주를 멈추고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아버지, 제가 기억해요. 엄마가 저에게 자장가를 불러주시던 거 아주 조금이지만 기억이 나요. 김 회장은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흔들렸어요. 그는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윤주도 아버지를 꼭 안았죠. 그들의 가슴 속에는 이제 슬픔보다 감사함이 더 컸습니다. 잃어버렸던 서로를 다시 찾은 감사함이었죠. 그날 이후 윤주는 매주 주말마다 별장을 찾아 아버지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첼로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그녀의 몸은 빠르게 기억해냈습니다. 마치 그녀가 태어날 때부터 첼로와 함께였던 것처럼요. 겨울이 찾아왔고 첫눈이 내린 날, 윤주는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회사 내에 문화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어요. 그 재단은 음악에 재능이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그 재단의 이름을 미영문화재단이라고 지었죠.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요. 어머니의 이름으로 많은 아이들이 음악을 배울 수 있게 될 거예요. 윤주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또 다른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겠죠. 그렇게 어머니의 사랑이 계속 이어질 거예요. 김 회장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내 어머니가 너무 자랑스러워할 거야. 이듬해 봄 윤주는 공식적으로 회사의 새로운 CEO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취임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임원들, 직원들, 그리고 언론인들까지 모두가 새로운 리더십에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취임사에서 윤주는 모두를 놀라게 하는 발표를 했어요. 그녀는 회사의 일부 수익을 사회적 기업에 투자하고 고아원과 입양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녀 자신이 고아원에서 자랐기에 그곳의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윤주가 말했어요. 때로는 그 연결이 끊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이어질 수 있어요. 제가 그랬듯이요. 저는 이제 그 연결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하고 싶은 일이죠. 그녀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특히 김 회장은 딸을 보며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그는 자신이 평생 이루어온 모든 것보다 이 순간이 더 자랑스럽다고 느꼈습니다. 취임식이 끝난 후 윤주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곳은 그녀의 사무실이 되었어요. 책상 위에는 2개의 잔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녀가 어린 시절 만든 도자기 잔이었고 다른 하나는 최근에 그녀가 다시 만든 새 잔이었죠. 윤주는 2잔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3번째 잔을 놓았어요. 그것은 그녀의 어머니가 사용하던 잔이었습니다. 김 회장이 오랫동안 보관해 온 것이었죠. 이제 우리 가족이 다시 모였네요. 윤주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봄 하늘은 맑고 푸르렀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했죠. 윤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어요.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뿌리, 그리고 가족. 이제 그녀는 모두 찾았습니다. 그해 여름 윤주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잃어버린 아이들 찾기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현대 기술과 DNA 검사를 활용해 오랫동안 가족과 헤어진 아이들을 찾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녀 자신의 경험이 다른 가족들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믿었죠. 캠페인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참여했고 몇몇 성공 사례도 나왔어요. 윤주는 재회의 순간을 지켜볼 때마다 자신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죠. 가을이 다시 찾아왔을 때 윤주는 첼로 연주에 꽤 능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매주 일요일마다 고아원을 방문해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쳤어요. 그곳에서 그녀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한 소녀를 발견했습니다. 10살짜리 소녀 민지는 첼로에 타고난 재능이 있었어요. 선생님, 저도 언젠가 큰 무대에서 연주할 수 있을까요? 민지가 윤주에게 물었습니다.
윤주는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꿈꾸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어. 나도 내 나이 때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을지 상상도 못했거든. 소녀는 윤주를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 말에 윤주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민지를 미영문화재단의 첫 번째 장학생으로 선발했어요. 앞으로 소녀의 음악 교육을 전폭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김 회장은 건강 문제로 잠시 입원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윤주는 크게 걱정했어요. 그녀는 병원에서 아버지의 곁을 지켰습니다. 괜찮아, 윤주야. 단지 나이 든 사람의 일시적인 문제일 뿐이야. 김 회장이 딸을 안심시켰습니다. 윤주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 아버지를 돌볼게요. 아버지가 항상 저를 지켜주셨듯이요. 김 회장은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이제 더 바랄 것이 없구나. 그날 밤 윤주는 병실에서 첼로를 연주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들려주었던 그 자장가를 연주했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멜로디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 회장은 눈을 감고 음악에 귀 기울였어요. 그의 입가에는 평온한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시간은 흘러갔고 계절은 변했습니다. 윤주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녀는 성공적인 CEO가 되었고 미영문화재단은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아이들 찾기 캠페인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많은 가족들이 재회의 기쁨을 누렸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윤주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알았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큰 구멍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곳은 사랑과 감사함 그리고 평화로 가득 차 있었죠. 매년 김 회장의 생일이 되면 윤주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매번 다른 디자인의 도자기 잔이었어요. 그리고 항상 잔 바닥에는 같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빠, 이거 꼭 써. 그것은 그들의 특별한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 회장의 집에는 그 잔들을 전시하는 특별한 선반이 생겨났죠. 어느 봄날 윤주는 아버지와 함께 한강변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근 발견한 오래된 가족 앨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그 앨범에서 제가 태어났을 때의 사진을 봤어요. 엄마가 저를 안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어머니는 널 정말 사랑했단다. 내가 태어났을 때 그녀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해했지. 윤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저도 이제 그 행복을 알 것 같아요. 김 회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주는 미소 지었어요. 저 임신했어요. 2달 됐어요. 김 회장의 얼굴에 놀라움과 기쁨이 번졌습니다. 그는 딸을 꼭 안았어요. 정말이니? 오, 윤주야. 윤주는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네,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되실 거예요. 그들은 한강의 봄 햇살 아래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강물은 조용히 흘러갔고 벚꽃은 바람에 흩날렸어요. 윤주는 자신의 배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곳에는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시작이 자라고 있었죠. 만약 딸이라면 미영이라고 이름 지을 거예요. 엄마처럼요. 김 회장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 어머니가 정말 좋아할 거야. 그들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그들에게는 더 많은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더 많은 기쁨과 어쩌면 슬픔도요. 하지만 그들은 이제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죠. 윤주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 어머니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저 이제 집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엄마가 될 거예요. 저희 지켜봐 주세요.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의 부드러운 손길 같았어요. 윤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오랜 여정 끝에 그녀는 마침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죠. 잃어버렸던 잔처럼 그녀는 자신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바로 여기 사랑하는 사람들 곁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찾아 헤매던 집이었어요.